깜짝 놀랐죠. 저 혼자 앉아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사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오늘 한양고 세입자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김경훈 선생이 여행사 하자는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또 아래에 있는 가파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고 온다고 혼자 도망가 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건호 선생과 제가 각자 한 권씩 좋아하는 책을 들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행서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행서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크게 그냥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가이드북, 그러니까 여행 안내서죠. 들고 떠나서 여행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 두 번째는 여행서는 여행서지만 기행문 성격을 갖고 있는 책들이 이제 또 여행서의 절반을 이루겠죠. 기행서라고 하는 것은 뭐 여행에 대한 시시콜콜한 정보나 뭐 물가, 음식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여행을 하고 나서 느낀 또는 여행 중에 느낀 여러 가지 감상들을 이제 문학적인 형식으로 풀어놓는 것들이 기행서라고 할 수 있죠. 그 여행 정보서야 뭐 당연히 아주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들고 떠나야 되지만, 기행문 성격의 책들은 여행서긴 하지만 여행지 자체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방에서 읽을 수 있는, 떠나기 전에 또는 갔다 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책 제목은 여러분 뭐 이 노래를 아실 텐데, 라팔로마라는 그 중남미 쿠바 쪽의 민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그쪽의 그 민중 음악이죠. 라팔로마는 뭐 비둘기란 뜻인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배를 타고 아바나 항구를 떠날 때라는 이제 가사가 라팔로마라는 이 노래에 들어있죠. 그걸 가지고 이 저자분이 책 제목을 줘서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라고 지은 라틴 아메리카 기행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뭐 당연히 멕시코부터 저 밑에 아르헨티나까지 이제 중미, 남미를 다 포함하는 걸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문화, 정치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의 풍물을 위주로 많이 소개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고 읽을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근데 제가 이 책을 고르면서 조금 고민한 게, 이 책이 2001년에 초판이 나온 책이에요. 20년이 훌쩍 넘은 책이죠. 20년이나 지난 책을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뭐 항의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2001년에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이 굉장히 꾸준하게 팔리고 있고, 아마도 라틴 아메리카에 관해서는 여행서로서도 물론이고 여행서가 아닌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책으로도 현재까지 이만한 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평가도 있고 저의 평가도 마찬가지여서 이 책을 한 번은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책을 쓰신 이성형 교수님도 벌써 작고하신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이성형 교수님은 아마도 라틴 아메리카에 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 연구자로서는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음에도 정규직 교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 대학 저 대학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서울대 HK 교수, 인문학 코리아 HK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굉장히 일찍 타계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학술적인 책 말고 대중적인 책으로는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라는 책이 대중적으로는 꼭 권할 만한 책이고, 이분의 성품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우리가 그냥 앉아서는 알기 어려운 현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 굉장히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의의를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틴 아메리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뭐 결론이자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예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머리말에 나오는 부분인데, 구미 4대주의인 유럽 중심주의와 그것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유령은 비단 지식의 세계에서만 배회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의 세계에서도 그것은 꿈틀거린다. 해외여행이라면 의례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관광 여행을 머리에 떠올린다. 길 가는 그 누구도 라틴 아메리카의 오랜 문명이 볼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복자들이 여기저기에서 훔쳐놓은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 것이 우리네 여행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런 편견에서 해방되어서 라틴 아메리카를 한번 쳐다보자. 연계의 고리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원주민 문명에는 놀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의 습속과 놀라운 것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1492년 콜롬보가 서인도 제도를 조우함으로써 아메리카는 이베리아 반도인들의 무대가 되었다. 또 7세기 이상 아랍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은 이 땅에다가 언어와 문화의 뿌리를 심었다. 즉 노예로 실려온 아프리카 흑인들도 피부색과 그들의 다초련 문화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심었다. 사실 라틴 아메리카를 라틴 앞으로 아메리카라고 불러야 한다는 나올 정도로 흑인들의 족적은 크다. 음악 분야만이라도 곁눈질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를 세계사의 축도로 보는 까닭이다. 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혼합으로 빚어진 다채롭고 화려한 색깔의 문화유산이 우리들을 매혹하는 것이다.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곳이 여행지로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으로서 굉장한 그 중요성이 있는 까닭은 세계, 특히 유럽의 문화, 아프리카의 문화, 그 다음에 스페인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그 사탕수수라든지 뭐 은광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인 노동력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라틴 아메리카에 대거 유입이 됐죠. 그래서 중국인 문화, 결국 이런 식의 문화들이 라틴 아메리카, 특히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그 다채롭게 혼종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혼종화라는 것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이후에 인류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 저자의 한 논지죠. 이 책을 썼을 때가 2001년 정도가 세계화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많았을 때였는데, 미국식 세계화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2000년대 초 또는 1990년대 말에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었죠. 그것이 아니다. 이 책은 그것이 아니다. 서구의 중심적인 시각이 아닌 충분히 제3세계적인 시각에서도 세계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미국식 세계화라는 것이 결국은 19세기부터 시작됐던 오리엔탈리즘, 이 오리엔탈리즘을 탈피할 수 있는 곳이 또 라틴 아메리카다.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오히려 서구의 문화라든지 미국의 문화가 라틴 아메리카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어떤 식의 이질적인 반응을 일으켰는지, 또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고유성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풍부한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저 책 읽을 필요 없겠네. 뭐 이렇게 여행서 읽자고 그러는데 뭐 저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풀어놓고 그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자의 메시지가 그런 깊은 시각을 밑바탕에 깔고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본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지역은 쿠바, 페루, 칠레, 멕시코, 이렇게 네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중미에서 시작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서쪽 나라들을 다루고 있는 셈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네 지역, 쿠바, 페루, 칠레, 멕시코를 다룰 때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점만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쿠바는 이제 하바나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바나라는 데가 1959년, 60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이 카스트로 쿠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의 뭐 미국의, 쿠바는 독립한 지는 꽤 됐지만 거의 미국의 속국처럼 그 미국이 정치, 경제에 좌지우지하고 와서 그 관광객들이 때려와서 그냥 아주 질펀하게 놀고 떠나는 그런 식의 그 미국의 부속된 섬나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죠. 하바나라는 거는 뭐 동양의 마카오, 홍콩처럼 굉장히
향락의 도시였고요. 하지만 이제 카스트로 혁명 이후에는 이제 쿠바가 공산주의 혁명이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는 쿠바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로 시작이 되죠. 그 저자는 쿠바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10년 이상을 엄청나게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죠. 뭐 90년대에 특히 그랬었죠. 2000년대 들어서 점점 나아졌지만, 그래서 미국의 경제 봉쇄가 드리운 쿠바 정치와 경제에 드리운 이런 암울한 이야기들을 그 쿠바 자체가 그 굉장히 풍요롭고 뭐 사탕수수와 뭐 바나나와 이런 것들이 재배되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재미있고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경제 봉쇄가 들인 이후에 쿠바 사람들의 음과 양,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피폐해졌지만 또 그 속에서도 낙천적인 기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쿠바의 모습을 이제 쿠바의 첫 장에서 이 저자분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를 또 맨 앞에 둔 이유는 저자가 얘기하는 세계 문화의 혼종성이, 잡종성이 잘 드러나는 나라라고 해서, 그래서 쿠바를 맨 앞에 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원래 음반이 유명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큐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는데, 이 50년대에 활동했던 그 노익장 재즈 뮤지션들이 당시 90년대 말 정도, 90년대에 어떤 식으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쿠바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는, 쿠바 재즈에 대해서 소개하는 굉장히 좀 감명 깊고 재미있는 영화였죠. 근데 거기서 보면 뭐 쿠바 음악이야말로 세계 리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리듬에 스페인을 거쳐서 온 이슬람의 흔적, 또 바로크, 스페인 바로크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라틴 아메리카의 현지 음악과 만나가지고 얼마나 다채로운 음악의 그 풍부한 유산을 만들어냈는지를 쿠반 음악, 정확하게는 아프로 쿠반 뮤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걸 만들어냈는지를 굉장히 인상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이 항상 그 독재의 역사가, 또 쿠데타, 또 민주화의 싹이 돋을만 하면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독재가 계속되고 하는 식의 음영을, 그런 근대 현대사의 음영을 갖고 있는 것은 중남미 전체에 좀 다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형상이죠. 오랜 세월 동안 결국 굉장한 빈부격차를 만들어내서 지주와 노동자 농민으로 양극화된 이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으로 떠안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민주화를 하자니 그런 경제적인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결탁한 군부라든지 권력자들, 또 그것을 이제 반대하고 이제 일어난 뭐 노동자 농민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가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하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전반적인 현실이었죠. 그래서 페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실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가령 뭐 잉카 제국, 페루에서는 잉카 제국 이야기나 안데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고요. 칠레로 넘어가면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노체트가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굉장히 아주 폭압적인 독재 정치를 했다가 이제 끝난 이후에 칠레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파블로 네루다라는 칠레의 거의 국민 시인이죠.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을 왜 민중 시인이라고 하고, 그분이 칠레에서 칠레 문화나 칠레 민중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뭐 칠레는 굉장히 긴 나라잖아요. 그래서 칠레 남부 문화와 북부 문화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현지에 가서 현지의 식당들과 현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드러냅니다. 또 마지막으로 멕시코에 가서는,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아즈텍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그 벽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디에고 리베라라는 그 멕시코는 벽화 운동이라는 민중 미술 운동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것이 이제 그 1910년 이후에 멕시코 혁명 이후에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 또는 뭐 민중 정권이 드러나면서 선전수단으로서 벽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걸출한 작가인 디에고 리베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벽화에 나타난 멕시코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멕시코의 역사와 근대사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사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자면 뭐 1시간도 길 거고요.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책을 정독을 해 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제가 소개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하실 수 있고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여행서이자 한 학자의 깊이 있는 기행문으로서 이 책은 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공부로서 꼭 읽을만 하실 겁니다.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건호 선생님의 다음 책 이야기를 또 흥미롭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